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과방위 배분 문제로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 이 재헌절 아침도 입법부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고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헌절입니다. 재헌절.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정해놨던 재헌절인데 오늘 아침도 입법부 없는 재헌절이 현실화됐습니다. 과방위, 행안위 이런 배분 문제가 막판 내관이 됐었는데 양당은 서로의 탓을 하고 있어서 어떨까요? 오늘이라도 극적인 협상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이 아직 오전이니까 오늘 밤까지 지켜보면은 조금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구성이 된 지 지금 47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국회가 개원한 지 사실 원구성이 이렇게 늦어진 거는 두 달 가량 늦어진 적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이 워낙 엄중한 시국이고 또 하나 대통령이 새롭게 출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가 장기간 이렇게 공전한다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의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더러 국회의 어떤 본원적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질타와 또 그런 어떤 어떤 의거린 시선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된다고 보고 다만 그동안 사실 쟁점이 사개특위였었잖아요. 그렇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였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6대6 동수라고 민주당이 위원장 갖는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합의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불거진 게 이제 행안위 원장과 이제 과방위 원장이 이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는 이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의석수대로 한다면은 전체 18개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 되고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행안이라는 거는 지금 경찰국 신설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과방위 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이게 공영방송 지배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 때문에 문제가 이제 사실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면 상임위원장 갖는다고 상임위가 다 자신의 뜻대로 운영이 됩니까? 그런 비민주적 발상은 저는 조금 이제 여야가 접어두고 국민의힘이 하나하나 나눠 갖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으니까 오늘 제가 보기에 물밑에서 이야기 진행될 걸로 보고 다음 주부터는 벌써 대정부 질의 준비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들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밤이라도 극적인 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론가께서는 오늘 밤이라도 극적인 타결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다. 교수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고요. 반드시 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잖아요. 지금 IMF 이후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지금 가장 높은 그런 상황. 이게 또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기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49일째 장기 국회가 공백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재헌절 아니겠습니까? 재헌절은 이제 헌법을 만든 날인데 지금 여야 지도부가 재헌절 기념식에 오전 10시에 총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는 지금 공백이니까 그럼 뭐 하려고 이 기념식을 갖냐 이거죠. 그럼 너무 위선적 아닙니까? 이건 국민들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여야 모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더 큰 책임은 역시 이제 집권 여당에게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금 집권당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도 무너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싸움질만 할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평론가께서 2개의 상임위 하나씩 이제 나눠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18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으니까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11대 7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사개특위 구성 문제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라는 문제. 이게 이제 쟁점이었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양보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개특위 구성 문제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2개의 문제만 남았는데 결국은 상임위 위원장 자리는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면 되고 누가 갖느냐를 가지고 하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움직밖에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양보를 서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대승적인 좀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양당 모두 지금 국회가 원구성 문제 때문에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 모두 이제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선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방위원장 배분 때문에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통상 여당이 맡아왔고 지금 과방이나 행안위 둘 중 하나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과방이라는 게 사실 국민들이 얼핏 들으시면 아니 저게 그렇게 중요한 상임인가?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그 이게 실생활과 그렇게 아주 뭐 가까운 그런 상임위도 아니고 사실 그 행안위도 마찬가지죠. 경찰국 신설이 그렇게 물론 이제 뭐 사법 체계에서 중요하겠지만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방위 문제를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 달이죠. 그때 대선 때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종편이 이렇게 대선에 불공정 보도로 개입한다 그러면은 내 과방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종편 뭐 제어가 승인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이 문제를 또 꼬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방위원장이 어떻게 그 방송사의 제어가 문제를 거론하고 그걸 말하자면 협박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사실 저는 미디어 저도 이번에 이제 20대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가 그 방송통신 미디어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건 뭐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당리당략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끊임없이 이 문제는 쳇바뀝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호적 미디어 환경, 방송 환경, 언론 환경 조성하겠다고 손을 대는 순간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뭐 이번에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통해서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뭐 여야 모두 참여하는 그런 어떤 공론화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화 시스템화 시켜서 다시는 어떤 정치권의 방송 장악 같은 것들이 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마치 이제 여당이 권력을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이 방송 언론 미디어 지형이라도 우리가 더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 위원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이 상임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또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지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당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된 구조를 가져야지 마치 이 문제가 여당이 가져가면 언론의 어떤 이런 공정성 문제가 훼손되고 여기에 그 방송 장악을 하는 것처럼 프레이밍을 하는 거는 저는 이 협상력을 더 떨어뜨린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야가 좀 득실을 따지지 말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절대 내줄 수가 없다. 법사위를 그렇다면 다시 내놔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쟁점 상임위원장 자리인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양보해라라는 이제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기준을 갖다 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우리 이제 평론가께서 왜 민주당에서 이 과방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아주 단순한 거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과방위원장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자리가 왜 중요하느냐? 역시 이제 공영방송을 누가 장악하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과방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과방위원장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공영방송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사실 특정 정권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 되겠습니까? 언론의 어떤 독립성, 중립성이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법상으로 보면은 여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KBS도 마찬가지고 MBC도 마찬가지고 지배 구조가 여권이 낙하산 사장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을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는데 지금 11명의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7대4로 여권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이 원하는 사장을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사장을 선정을 하는데 총 9명의 이사가 6대3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배구조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배구조 개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이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그런 논쟁이 사라지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이걸 안 바꾸고 국민의힘이 또 정권을 잡아도 안 바꿔요.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또 여권에서 당시 이제 보수 정권에서 했던 사장을 쫓아내느라고 또 하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또 민주당에서 했던 사장을 쫓아내려고 하고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권에서 쫓아낸 사장이 이제 정현주 전 KBS 사장이고 또 그리고 민주당에서 쫓아낸 사장이 지금 고대영 전 KBS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 과방위원장 자리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뭐 그런 방안마저도 입법부가 구성이 돼야 하니까요. 오늘 안에 좀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채용된 한 청년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천한 인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권성동 지역구 선관위원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릉에서 검사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냈던 인물의 아들이다.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글쎄 말입니다. 그 지금 이 문제가 뭐 그제 한 방송사 보도로 알려지게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9급이든 5급이든 급수를 떠나서라도 일단 지난 5월 19일 날 시행된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저촉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 청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뭐 전문성이 있고 또 많이 헌신과 기여를 했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실정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또 사실 인사라는 측면은 실정법도 실정법이지만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우리 네. 국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이해하느냐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것이 또 지지율도 연동이 되고 거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것이 이제 적법했고 그다음에 뭐 내가 아무것도 이제 뭐 말하자면 그 과정에서의 영향력 같은 거 부당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이런 것도 그다음에 채용 절차도 공정했고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우리가 인사의 기준에 우리가 이제 적용되느냐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면 이 부분이 정확히 아니라는 점들은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문제가 저는 계속 인사 문제가 이 윤석열 정부의 초기 발목을 잡는 자꾸 이렇게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이 앞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사, 그러니까 문제라고 되면 법적인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언론이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미리 발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래서 이러이러한 분들을 채용해서 같이 근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금 정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할 때 높은 자리도 아니고 9급 행정요원이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는 정도라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급여가 높냐 낮냐가 아니고 사적 인연에 의한 채용이냐 또 하나는 이해 충돌에 해당되느냐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 충돌도 해당이 되고 예. 사적 인연에 의한 채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이제 9급으로 채용했다는 그 젊은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40년 지인 관계에 있는 그런 분의 자제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1,000만 원 정치 후원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이해 충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이제 대표 직무대행과의 또 관계도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추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의 아버지가 지금 강릉 선관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관위원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제 지역의 정치인들의 공명선거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사적 인연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능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예. 사적 인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는 명백한 사적 인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분 한 명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코바나 컨텐츠 예. 직원 2명을 지금 대통령실에 채용을 했는데 이게 사적 인연이 아니면 뭘로 채용을 했다고 설명이 됩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육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실에 채용을 했는데 이것도 사적 인연에 의한 것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수 극우 유튜버의 누나 이분 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통령실 국민홍보수석실 산하에 채용을 했는데 이것도 사적 인연이 아니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최근에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가 지금 갤럽 조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32%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사적 인연에 의한 인사가 계속되면은 결국 30%도 무너진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정 운영 스타일 바꾸고 또 인사 스타일도 바꾸고 인사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인사 시스템에 분명한 하자가 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만 있다면은 제가 볼 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지지율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사적 채용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지금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채용 기준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런 어떤 사적인 어떤 채용도 아닐 뿐더러 적법한 채용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큰 문제는 없다. 저도 뭐 대통령의 사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져야 한다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초기 출범 두 달째 지지율이 30%대에 들었다는 지금 여론조사 지표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위기라고 보면 위기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 그런 문제들이 인사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놓고 보면은 인사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 것도 그렇게 답변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체크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확실하게 좀 한번 선을 긋고 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 지금 사실 국가가 그렇습니다. 이게 임기 초반 100일 내에 어떤 국가의 그 향후 윤석열 정부의 어젠다 세팅이라든가 국민에게 주요 과제를 설득하지 못하면 5년 내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매우 엄중하고 중요하니까 인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다소 억울하고 진위가 좀 왜곡되게 전달된 측면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는 것은 스스로 말은 계속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과감히 털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러이러한 인사들을 기용했다고 발표를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게 납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그동안의 패턴과는 다른 쪽으로 접근하고 근데 그래야만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9월 되면 이제 정기국회가 돌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국회의 시간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말하자면 대통령실이 국정 동력을 좀 갖고 있는 초반에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해서 발목이 잡히거나 다른 문제로 어떤 그 국정 동력이 누수되지 않도록 좀 정리하는 것은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의 사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조금 과도한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인사 기준과 채용 시스템, 그다음에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네. 짧게 좀 첨언을 하자면은요, 저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의 상황을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사적 인연에 의한 채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인사가 또 드러난다면 상당한 치명타가 될 텐데 과연 사적 인연에 의해서 채용한 또 다른 인사는 없을까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취임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30%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요. 30%대로 주저앉으면은 중요 국정 과제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대로 주저앉으면은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야당과 대결하는 그런 정치를 할 것이 아니고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치를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민생 경제에 여야가 힘을 합치는 그런 정치를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사 시스템 좀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분 모두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수정의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한동안 공식적인 의견이 없다가 출마를 선언하게 되는 건데 어대명이라는 말까지 연일 나오는 상황에서 97그룹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계속 논하고 있고 어떤 친명 대 친문으로 흐르는 양상에서 오늘 오후 한 2시쯤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 민주당 이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겠죠, 이 출마 선언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의 영향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뭐 이제 그거는 뭐 각자들 다들 출마 선언하는 이제 과정에 있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출마 선언을 지금까지 안 해왔지만은 출마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의미라든지 뭐 논란은 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출마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당내에서도 그렇고 어대명이다. 어차피 그렇죠.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워낙 체급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에서 1,600만 표 이상을 얻었고 0.7%포인트 차로 아깝게 졌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다른 7명의 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체급이 굉장히 좀 왜소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 룰도 최근에 좀 미세하게 조정이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의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조정이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예비 경선에서도 또 본 경선에도 대폭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에서 이재명 의원이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이고 경제 예비 경선은 3명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제 1명을 뽑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3명이 나온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은 이재명 의원이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제 최고위원, 최고위원. 예. 최고위원을 과연 본인이 과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만 돼도 최고위원회가 총 9명인데 5명 이상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선출직 5명하고 그리고 지명직 2명이 있는데 선출직에서 2명 이상만 이재명 의원계가 나온다면은 결국 이제 과반 이상을 확보하니까 확실한 당을 장악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최고위원도 이재명 의원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네. 그런 의원들이 2명 이상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렇게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이제 곧 공식화 확실하게 되는 네. 건데 그 전에도 이미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출마를 하는 걸로 우리끼리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뭐 최고위원 등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재명 친명계가 지도부에 입성할지도 관심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이재명 의원이 당연히 이제 그 출마 선언하리라 봤고 다만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밖에 얘기할 때는 뭐 108번내 등 이렇게 얘기해서 예. 마치 고심하는 흔적이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미리 출마 선언을 해놓으면은 지금 선제적으로 출마 선언한 당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문을 놓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구조를 본인이 조금 좀 말하자면 뒤로 빼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순간에 이제 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다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당권 후보들이 난립하고 하면은 저는 일각에서 지적한 대로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치어리더들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분산하고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상당 부분 과반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당성인 리더십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겠죠. 당을 이끌어갈 동력도 생기고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이 온당하냐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자, 그럼 이재명 의원이 그렇게 이 당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하겠다 얘기한다면 바깥쪽에서는 우리 당의 혁신과 변화의 방향이 우리로 단일화 후보를 하나 시킴으로써 당원과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묻는 거죠. 선택을 해달라. 그래서 선택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재명의 민주당도 사실은 어떤 그 정당성과 명분을 갖는 거고 변화에 대한 동력, 그 민생 뭐 이런 이야기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난립해가지고 가면은 저는 그다음에 남는 것은 개파 분열이라고 밖에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나마 남은 모습은 그 이른바 98세대들이 얼만큼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이슈를 집중시킴으로써 1대1 구도를 한번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남아서 그러면 변화와 혁신을 택할 것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을 택할 것이냐는 국민과 당원에게 한번 선택받는 것도 저는 미래 민주당의 동력을 해서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팽팽하게 결론이 나면은 분당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2015년 28 전당대회 당시에 박지원 후보가 41%, 문재인 후보가 45% 얻어서 결국은 이제 너무 팽팽하고 전대를 가지고도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당으로 이어져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얼만큼 여기서 득표를 하느냐. 예. 그것도 사실 관전 포인트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 세력들이 한번 단일 대우를 형성함으로써 1대1로 국민에게 국민과 당원에게 어떤 방향이 맞느냐고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도 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이번 전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두 분 다 이재명 의원이 과반 이상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반전 가능성도 있거든요.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지지율을 끌어올리냐에 따라서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어떤 뭐 반전의 돌파구를 좀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져요. 기후는 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워낙 체급차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97그룹들이 확실한 자기 비전을 좀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이제 97그룹의 이제 주자들 양강 양박 아니겠습니까? 강병원 그리고 이제 강훈식 그리고 박주민, 박용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도 좀 셈법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의원하고 좀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분들이 뭐 첫 번째로는 3배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2명 네. 또는 뭐 1명만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2명 들어갈 경우 이제 단일화를 해낼 수 있을 것인지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해내지 못한다면은 큰 그런 이제 변수는 되지 못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대명으로 결론이 날 텐데 네. 어대명 이후에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굉장히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제랄까.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당을 통합해야 되겠죠. 당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예. 자신을 반대하는 친문들을 끌어안아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뭐 전해철 의원을 만난 것도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예. 역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다움을 좀 잃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서 패배했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만약에 된다면은 확실하게 민주당 다움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재명 의원의 출마 메시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통합, 정치 개혁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난주에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도 만났고 뭔가 통합적인 행보를 앞으로 걸을 것이다라는 분석은 많습니다. 조금 전 뭐 분당 얘기까지 해주신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할 만한 이재명 의원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정치적 메시지가 힘을 받으려면 사전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형사적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사건 진행들이 사법 리스크, 예. 사법 리스크,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을 흔들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이제 통합을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할 겁니다. 통합과 민생이 결국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많이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치고 들어가려 하겠죠. 그게 이제 야당의 몫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과연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패배하고 또 하나 근데 당의 혁신에 대한 문제를 본인이 바로 5년으로 넘기지 않고 바로 본인이 이걸 이어받아서 출마하겠다. 대선 패배의 책임에다가 이 지방선거 패배 책임, 이 책임론과 본인이 김혜영 의원이 지적했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과연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얼마큼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어와 국민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동력이 안 되면 오히려 저는 그 지난해 있었던 그 이낙연 의원과 같이 했었던 그때 대선 경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민주당 대선 경선 시즌2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사실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문진석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던데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민생과 그다음에 통합 당연히 이제 뭐 그런 선거용 메시지죠. 그런데 이게 힘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 득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끌고 가는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몰아주는 그런 같이 이제 동반 보조의 그런 어떤 좀 모습들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현실화되지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더 깊게 그다음에 과연 국민들이 민주당의 변화 혁신이 아니라 혹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치적 갑옷 혹은 사법적 갑옷을 입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탄용 출마다 뭐 사법 리스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97그룹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의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물증이 있겠지만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지금 혐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계속 도전자들이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의미랄까 그걸 가질 수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회의적이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재명 의원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심의 검찰 직할 체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대적인 사전 정국의 분위기를 지금 몰아가고 있고 특히 이제 전 정권 때리기 차원에서 뭐 서해 피살 공무원 문제라든지 또는 북송 사건. 네, 북송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사법 리스크 문제는 이재명 의원 때리기로 해석이 된다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에 재헌절 경축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총출동을 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로운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우선은 경축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이 개헌 이야기가 사실은 좀 그렇게 새롭지 않은 거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원포인트지만 개헌이 추진했던 건 사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실 지금 이 모든 헌법의 체계가 87년 체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새롭게 우리가 지금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런 개헌이라든가 서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자 이런 제안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이 개헌이 지금처럼 경제나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려울 때 혹시 여야의 어떤 그런 이슈로 불거져 버리면은 블랙홀처럼 국정 동력을 다 빨아가는 그런 어떤 좀 엮이는 거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정을 본인이 이제 국정과제 110가지를 얘기했던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 여야가 어느 정도 개헌에 대해서 담론과 총론을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시 국민들한테 새로운 선택지를 우리가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헌법도 여기에 조금 부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력을 가지면서 정치적인 이해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저는 비로소 국민적 에너지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는 상당 부분 어떤 자기의 의지와 그다음에 21대 국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는데 과연 이것들이 지금 좀 동력을 가지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위기 리스크들이 좀 극복되고 예. 안정감을 가진 이후에 조금 이것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김 의장은 또 이제 실천에 나설 때다 이렇게 언급도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지금 소비자 물가가 IMF 이후에 최고로 올라가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지금 이제 다 오르고 월급만 떨어졌다는 이제 그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는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실천에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문제는 국회가 아직도 원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민생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정치를 걱정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여야 정치인들 모두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87 체제 산물이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금 35년이나 흘렀어요. 그래서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 상황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바꿔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좀 호응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럼 이제 개헌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사실상 합의하지 않고는 일방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좀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여권도 좀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진표 의장이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라고 예. 했는데 이 김진표 의장이 주장하는 과연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하나의 돌파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대표 직무대행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친윤계 대표 의원으로서 원내대표가 됐고 그리고 당대표직까지도 지금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00일밖에 안 됐지만 네, 뭐 네. 사개특위에 대해서 검수완박에 네. 대해서 합의했다가 뭐 다시 네. 뭐 회수를 하기도 네, 했었고 네, 네.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시는지요?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수위 시절에 이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합의했다가 번복해서 상당히 당내에서 공격도 많이 받았고 리더십에 좀 상처도 좀 입은 것도 맞죠. 그런데 어쨌든 다시 그 국면을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끌고 오면서 이제 조금 동력을 조금 회복했는데 저는 특히나 예. 이번에 큰 공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의 그 윤리 징계 문제는 국민의힘 당 내용이 거의 뭐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 처리되면은 마치 당이 정말로 더 큰 분열을 치닫을 수 있는 굉장한 위기였는데 상당 부분 조기 극복의 리더십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그것이 더 이상 확전이 안 되도록 그 전선을 딱 치고 그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본인이 이제 원톱의 당대표로 나서면서 예. 6개월간 내가 이걸 당을 이끌겠다고 조기 진화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정치적으로 큰 리더십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숙제가 하나 큰 게 남았는데 8월 28일이면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그렇게 되면 9월부터의 원내 전략과 당무를 다 총괄해야 됩니다. 자, 사실 이제 이게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한 분이 당무와 원내 대책 모든 걸 총괄한다는 게 사실상 초유의 시험대에 든 것인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권성동 의원이 과연 이 취임 10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8월 이후 벌어질 정기국회와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런 예. 그때 이제 대응하는 것들이 진검승부로 작용할 텐데 그때 비로소 제 실력이 나올 수 있다, 평가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께도 현재까지의 성적표 그리고 향후 과제 여쭙겠습니다. 일단 성적표는요, B학점 이상 받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못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49일째 안 되고 있잖아요. 재헌절인 오늘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이냐? 여야 모두의 책임이지.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공전되면 결국은 집권당의 책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대결 정치가 되고 있고 정치가 실종되는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은 빨리 국회 원구성을 매듭짓고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대결 정치를 종식시키고 협치 정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역할과 그 책임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있기 때문에 제가 B학점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역시 앞으로의 과제는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내 지도체제 문제를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 본인은 가고 그리고 네. 이준석 대표가 복귀한다면 또 복귀해서 본인이 다음에 내년 4월까지 임기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획득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구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제원 윤핵관 또 다른 윤핵관하고 굉장히 불화설이 있어가지고 두 분이 공개적으로 오찬회동할 정도로 불화설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지만은 불화설은 이게 해소가 될 수 없거든요. 왜냐?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이 당권을 지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 반면에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권을 지게 되면 본인이 사무총장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비윤, 예를 들면 김기훈,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안철수 예.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이제 본인이 사무총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계속 지금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또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 조금 네, 다른 알겠습니다. 성적표를 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